쨍한 햇살이 명성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을 선명하게 비췄다. 하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햇살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 무게의 중심에는 한지훈이 있었다. 한지훈.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의 정적을 갈랐다. 담임이자 수학교사인 김미영 선생이었다. 그녀는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지훈을 쏘아보며 손에 든 시험지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가벼운 몸짓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이번 수학시험 18점. 반 평균이 72점인데 어떻게 18점을 맞을 수가 있지? 일부러 이렇게 풀기도 힘들겠다. 넌 우리 반의 명예를, 아니 이 명성고의 명예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김 선생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특히 교실의 왕처럼 군림하는 박태민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태민은 보란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웃으며 지훈을 향해 입모양으로 패배자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꺼운 뿔테 안경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책상 위에 낡은 무늬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반항도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 교실에서 한지훈은 성적 최하위 존재감, 제로 놀림과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소년이라 불렀다. 그 편이 상처를 덜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학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으니까. 김 선생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억압적인 공기는 학생들의 소음과 함께 흩어졌다. 아이들은 335 짝을 지어 매점으로 달려가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했다. 지훈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태민이 마치 실수인 척 지훈의 책상 모서리를 발로 찼다. 균형을 잃은 책상 위에서 필통과 책 몇 권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어이구 미안.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네. 태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그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가 잡혔다. 그는 그 연필을 쥔 채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은 18점짜리 수학시험지를 가진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면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소년으로 돌아와 묵묵히 제 할 일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길고 외로웠다. 화려한 학원 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채웠지만 지훈은 그 풍경에 속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 안내문을 보고 망설임 없이 14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규칙적인 발소리는 그의 유일한 친구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에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셨고 저녁은 늘 식탁 위에 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작고 낡은 방. 창문 하나와 책상 침대가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방의 한쪽 구석에는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세 대의 모니터와 고사양의 본체,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와 마우스였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웅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모니터들이 차례로 켜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공간이 수많은 데이터와 코드가 흐르는 디지털 세계의 중심부, 즉 조종실로 변모했다. 그는 익숙하게 손을 놀려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다. 아이디 입력란에 그가 타이핑한 것은 한지훈이 아니었다. 닉스, 그리스 신화 속 밤의 여신.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엔터키를 누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 어둡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포럼과 채팅창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명성고의 왕따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닉스가였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 거액의 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해커들이 몇 주간 매달려도 풀지 못한 암호를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내는 천재. 그의 IQ는 180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그 천재성을 20점 미만의 시험지 뒤에 철저히 숨겼다. 닉스 왓군. 실리콘밸리의 퀀텀 리프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자기들 차세대 AI의 방어벽을 뚫어보라는군. 성공 보수는 $50,000다. 관심 있나? 사이페어라는 아이디를 쓰는 동료 해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50,000. 그의 부모님이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학교에서 그를 경멸하는 아이들과 선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부르는 소년이 모니터 뒤에서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타타탁 타타타탁. 규칙적이고 경쾌한 타건음이 어두운 방을 채웠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는 그만의 언어이자 유일한 해방구였다. 퀀텀 리프라, 재밌겠군. 관련 자료를 보내줘. 답장을 보낸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어 번뜩였다. 화면에는 수천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코드들은 학교의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답이 없었다. 오직 논리와 창의력 그리고 집요함만이 유일한 열쇠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성적표나 가정 환경을 묻지 않았다.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는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걸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거 그의 재능이 의도치 않게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깨달았다. 평범함은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감추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관찰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위선, 욕망, 편견.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때때로 그 방패 뒤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박태민의 경멸에 차한 얼굴, 김 선생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바닥에 흩어졌던 자신의 학용품을 주워 담던 비참한 순간이 떠올랐다. 지훈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퀀텀 리프사의 방어벽 구조도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다. 철옹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존재한다. 사람도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공격 지점을 설정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늘 밤 보이지 않는 소녀는 사라지고 어둠의 심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닉스가 깨어난다. 세상은 아직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학교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훈을 맞았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무관심과 희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수업 시간에 보란듯이 그를 무시했고 박태민 무리는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18점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며 낄낄거렸다. 지우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훈아,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운 급식실을 벗어나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밝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서준이었다. 2학년 7반에서 유일하게 지훈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말을 걸어주는 친구. 서준은 운동을 좋아해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졌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인기가 좋았다. 그런 서준이 어째서 반의 최하위인 지훈과 어울리는지는 모두의 미스터리였다. 오늘 급식 완전 별로지 않냐? 난 그냥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 먹으려고. 같이 가자. 서준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만의 아지트는 옥상이었다. 명성고에서 옥상은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었지만 낡은 자물쇠는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열렸다. 소음과 경쟁으로 가득 찬 학교에서 유일하게 고요가 머무는 곳이었다. 둘은 옥상 바닥에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다. 서준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어제 본 축구 경기 이야기,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웃기는 실수담까지. 지우는 대부분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활기찬 에너지가 자신의 차가운 세계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것을 느꼈다. 아, 맞다. 지훈아, 너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과학 경진대회 있잖아. 내가 만든 로봇 마지막 테스트 좀 도와주라. 너 기계 같은 거 잘 보잖아. 서준은 자신이 정성껏 만든 작은 로봇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복잡한 회로와 모터가 얽혀있는 모습이었다. 그냥 조금 기본적인 원리는 아니까. 지훈이 드물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번 서준의 로봇이 오작동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모터의 과부하가 아니라 전력 분배 회로의 비효율적인 설계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하고 해결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서준은 그저 지훈이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게 어디냐? 그럼 토요일 오전에 보는 거다. 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한다는 감각은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어쩌면 학교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아주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유리처럼 연약했다. 오후교시 체육시간. 종목은 축구였다.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었고 운동신경이 둔한 서준과 지훈은 자연스럽게 같은 팀이 되었다. 상대팀에는 당연하게도 박태민과 그의 친구들이 속해 있었다.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태민은 뛰어난 실력으로 경기장을 지배하며 연이어 골을 넣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지훈과 서준이 있는 쪽을 보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경기 종료 직전에 터졌다. 공이 서준에게 굴러왔다. 서준은 당황하며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태민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다. 태민의 목적은 공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발을 서준의 발목 사이에 집어넣었다. 아까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경기장에는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민은 과장된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아, 뭐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네. 진짜 몸치 아니야. 태민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몇몇 학생들도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체육 선생은 그저 괜찮냐 일어나 하고 무심하게 외칠 뿐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귓께는 서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태민 무리의 비웃음 소리가 뒤엉켜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끓어올랐다.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은 익숙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서준은 자신 때문에 자신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지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공격한 것이다. 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태민 무리의 시선을 뚫고 넘어진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아, 괜찮아. 아, 발목이 좀 아프네. 괜찮아. 그냥 좀 삔 것 같아.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였다. 지훈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태민을 돌아보았다. 지훈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섬광이었다. 태민은 자신을 쳐다보는 지훈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뭘 봐, 내 친구나 잘 챙겨. 저런 군뱅이랑 친구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부축해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교사는 서준의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주며 며칠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실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지훈아. 나 때문에 너까지 괜히.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 탓 아니야.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민께 원래 저래. 그냥 무시해. 상대해서 좋을 거 없어. 서준은 지훈을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무시하라고 언제까지 자신을 짓밟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빛을 꺼뜨리려는 자들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 방패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첫 번째 균열이 그의 세계에 생겨났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는 퀀텀 립사의 복잡한 코드 대신 명성고등학교의 내부 네트워크 관리자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일반 학생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학교 서버의 허술한 방화벽을 우회하고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학생 데이터베이스 교직원 인사기록, CCTV, 영상기록, 저장소. 학교의 모든 정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다. 박다혜민. 수많은 정보가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성적표 수상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까지.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그는 먹잇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약점과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박태민의 지난 시험 답안지와 교사들의 채점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따다닥, 따다다닥. 밤이 깊어질수록 키보드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해방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소년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준의 발목은 부기가 빠져 한결 나아졌지만 학교의 공기는 여전히 하당을행했다. 지훈은 밤마다 박태민의 뒤를 캐고 있었다. 그의 온라인 활동, SNS, 심지어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의 기록까지. 하지만 태민은 교활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적은 부유하고 인기 많은 모범생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초조해지는 대신 더욱 차분하게 거미줄을 쳤다.
사냥은 인내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는 사이 명성고 과학경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교는 이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우승자에게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엄청난 가산점이 주어졌다. 서준의 모든 희망은 이 대회에 걸려 있었다. 자, 봐봐. 드디어 균형을 잡는다고. 토요일 오전 텅 빈 과학실에서 서준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앞에는 두 바퀴로 서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작은 로봇 티키티키가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서준이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티키는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내 덕분이야, 지훈아. 난 단순히 자이로 센서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밸런싱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 문제였어. 어떻게 그런 걸 바로 알았어? 서준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지훈은 어젯밤 서준이 보내준 소스 코드를 단 10분 만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안을 보내주었다. 서준에게는 며칠 밤을 세워도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었다. 그냥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지훈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다. 서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은 지훈의 잿빛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색채였다. 이걸로 월요일에 발표만 잘하면 무조건 우승이야. 정말 고맙다. 친구야. 서준은 지훈의 등을 힘껏 두드렸다. 친구라는 단어가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월요일에 성공적인 발표를 기원하며 완성된 로봇을 과학실에 지정된 전시 선반 위에 올려두고 헤어졌다. 과학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과학실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서준의 것과 비교될 때마다 교사들이 은근히 서준의 로봇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거금을 주고 사온 비싼 키트를 조립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질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일요일 오후 모두가 떠난 텅 빈 학교에 박태민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전 청소부 아주머니의 카트에서 몰래 훔친 과학실 마스터키로 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준의 로봇 티키였다. 그는 로봇을 무작정 부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미리 훔쳐온 지훈의 필통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로봇의 주요 부품을 조심스럽게 해체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메인 회로 기판 위에 준비해온 콜라를 조금 부었다. 끈적한 액체가 복잡한 회로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과부하로 인한 전기 합선처럼 보일 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훈의 드라이버를 로봇 옆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월요일 아침 과학경진대회 당일, 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과학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가 놓인 선반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티키가 서준의 로봇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분해된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절망적인 비명에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과학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과학 담당 교사가 소리쳤다. 그때 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선생님, 여기 드라이버가. 그것은 지훈의 것이었다. 서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토요일에 지훈이 로봇을 수리할 때 썼던 바로 그 드라이버였다.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미영 선생이 현장을 보았다. 그녀는 망가진 로봇과 지훈의 드라이버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실에 막 들어서는 지훈을 지목했다. 한지훈, 이게 다 내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조사나 질문 따위는 없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언제나 문제아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학생이었다. 아닙니다.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혔다. 박태민이 슬그머니 다가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 말했다. 서준아, 힘내. 그러고 보니 토요일에 한지훈이 내 로봇을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긴 하더라. 혹시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닐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정황 증거는 완벽하게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아프게 박힌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의 눈빛이었다. 서준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로봇이 망가진 자리와 지훈이 마지막으로 회로를 만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친구의 드라이버를 보았다. 그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 지훈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원망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는 수천 개의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해봤자 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유일하게 믿어주길 바랐던 친구조차 등을 돌린 지금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결국 지훈은 교장실로 끌려갔다. 교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김미영 선생은 옆에서 그를 퇴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일주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재발 시에는 퇴학이라는 경고와 함께 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모든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학교 정문을 나섰다. 정학 처분보다 퇴학의 위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준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문 앞에 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빛의 거대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관찰자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박태민의 SNS 프로필 사진을 열었다. 화려한 배경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지훈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넌 쇼를 원했지, 박태민.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무대를 선물해주마. 그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복수극의 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정학 첫날. 한지훈의 방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차가운 분노와 명석한 두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쟁지휘 본부 즉 닉스의 성역이 되었다. 창밖은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세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찬 방 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에게 받은 배신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강철 같은 연료로 변모해 그의 심장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지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닉스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차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목표는 두 개였다. 첫째, 박태민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 둘째, 부패한 시스템의 상징인 김미영 선생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목표는 박태민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더 깊은 곳 박태민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실을 원했다. 그는 먼저 태민이 다니는 강남의 최고급 입시학원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서버에 침투했다. 학원의 보안 시스템은 꽤나 견고했지만 닉스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그는 교묘하게 시스템 관리자의 계정을 훔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민의 아버지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박진성 회장이 학원에 정기적으로 거액의 특별 기부금을 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입금된 시점은 언제나 명성고의 주요 시험 직전이었고 그 직후 태민은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상 문제집을 받아갔다. 그 문제집은 놀라울 정도로 실제 시험 문제와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였다. 다음은 디지털 발자국 추적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여학생의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태민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교묘하게 태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너희 태민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야. 지훈의 미끼를 태민의 친구들은 덥석 물었다. 그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태민이가 머리가 좋긴 한데 사실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거든. 걔는 우리랑 태어난 출발선부터가 달라. 맞아. 가끔 시험 같은 건 요령껏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결과잖아. 지우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화면 녹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즉 로봇 파손의 스모킹 건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과학실 복도를 비추는 CCTV가 그 주말 동안 공교롭게도 고장났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학교의 유지보수 서버 로그를 해킹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일요일 오후 정확히 2시간 동안 CCTV 시스템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IP 주소는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위장되어 있었지만 닉스에게 그 정도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디지털의 실타래를 끈기 있게 풀어나갔고 마침내 최초의 접속지 IP 주소를 찾아냈다. 박태민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담동의 한 고급 PC방이었다. 태민이 직접 로봇을 망가뜨리는 영상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태민에 대한 증거 수집을 마친 지훈은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 자신을 부당하게 판단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교육청의 공식 문서 양식으로 위장한 정교한 피싱 이메일을 김 선생에게 보냈다. 2025학년도 교원평가 관련 긴급 설문조사라는 제목이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클릭한 순간 김 선생의 개인 컴퓨터에는 닉스가 만든 악성 코드가 조용히 설치되었다. 김 선생의 컴퓨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훈은 그녀의 개인 재무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계좌에는 몇몇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박태민의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돈은 대여금이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입금 시기와 해당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교내 수상 기록은 기묘할 정도로 일치했다. 명백한 뇌물 수수였다. 그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돈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이메일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복사해 두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증거들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너무 시시하고 파급력도 약했다. 그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편의 장대한 심판극을 원했다. 모든 위선자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의 가면을 벗게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뒤에 열리는 명성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동문 학부모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박태민은 자랑스러운 올해의 학생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지우는 기념식이 열릴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학교의 AV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는 그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 당일 대강당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를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코드를 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한 편의 영상으로 엮기 시작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타임라인 위로 증거들이 차례로 놓였다. 박태민 친구들의 허영심 가득한 채팅 내용, 시험지 유출 정황, CCTV, 로그 기록, 그리고 김미영 선생의 추악한 거래 내역까지. 그는 영상에 극적인 배경음악을 입히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자막을 추가했다. 영상 파일의 이름은 진실 베리타스이라고 지었다. 정학기간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기댄 채 완성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증거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우는 책상 위의 달력을 보았다. 개교 기념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완벽한 체스판이 짜였다. 모든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왕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 함 대신 피할 수 없는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자의 비장함이 가득했다.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의 심판관. 그 역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소년 한지훈이 아닌 해커 닉스의 몫이었다. 일주일간의 정학이 끝나고 지훈은 다시 명성고의 교문을 넘었다. 학교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학교가 그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존재감 없는 최하위권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의 소중한 프로젝트를 질투심 때문에 망가뜨린 파괴자이자 공식적인 문제아였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은 보란듯이 길을 비키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선생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서준의 외면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교실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차가운 거절은 지훈의 심장에 박힌 얼음 파편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 썩어빠진 위계 질서와 거짓된 평화를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친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개교 기념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훈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에 심어둔 코드가 외부의 최종 보안 점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고 학교가 어둠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밤 8시,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내일의 행사를 위해 단상이 꾸며져 있었다. 그는 곧장 무대 뒤편에 방송실로 들어갔다. 낮에 미리 확인해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이다. 그는 방송실의 메인 콘솔에 자신의 USB를 꽂고 최종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행히 그가 심어둔 베리타스 프로그램은 다른 시스템과 충돌 없이 완벽하게 잠복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봐야지. 내일 아침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학교의 IT 관리자인 박 기사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USB를 뽑고 방송실 구석에 낡은 장비 보관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고 먼지 쌓인 공간에서 그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내일 행사를 위해 시스템 전체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훈은 보관함의 좁은 틈으로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았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시스템 점검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 98%, 99%, 그리고 100%가 되었을 때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하나 떴다. 경고 식별되지 않은 스크립트 베리타스달 NX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입니다. 지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끝인가? 하지만 박 기사는 경고창을 보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에잇, 또 이 스마트 조명 시스템 오류네. 새로 설치한 뒤로 자꾸 잡다한 버그가 생긴다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이 경고 무시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한 뒤 불을 끄고 방송실을 나갔다. 지훈은 박 기사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10분 넘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보관함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 앉아 베리타스 영상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영상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생될 것이다.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 순간 한 줄기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그저 한 소년의 치졸한 복수일까? 자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는 모니터 옆에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작년 학교 축제 때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는 서준의 모습. 그는 이 단순한 우정을 잃었다. 자신을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친구를.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서준이 돌아올까? 오히려 모든 것을 조종한 괴물로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태민의 비열한 미소와 서준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김 선생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지금의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진실이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았다. 상처에는 소독이 필요하고 골마 터진 상처는 도려내야만 한다. 그것이 자신이 아니 닉스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마지막 코딩 작업에 들어갔다.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다중 트리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자가 박태민의 이름을 호명하고 무대 위에 특정 조명이 켜지며 단상의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스크린이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것이다. 설사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끄거나 인터넷을 차단해도 이미 학교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진 독립형 프로그램이 임무를 완수할 터였다. 그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마침내 개교 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곧 쏟아질 폭우를 머금은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다. 지훈은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왜소하고 조용한 학생 한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겨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교문을 통과해 수많은 학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이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폭풍을 몰고 온 이름 없는 전령처럼 그는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명성고등학교 대강당은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 기대에 찬 학부모들 무게감 있는 동문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공기는 설렘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계 속의 유령처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차갑고 이성적인 눈으로 관찰했다. 맨 앞줄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유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심을 사려는 듯 미소를 뿌리고 있는 김미영 선생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학생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서준이 보였다. 어딘가 상실감에 빠진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기념식은 교장의 지루한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명성고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정직 성실과 같은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 위선적인 단어들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우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장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 만든 무선 킬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심장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몇 개의 상이 수여되고 몇 개의 축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교장이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대망의 2015학년도 올해의 학생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품성,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입니다. 2학년 박태민 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김미영 선생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태민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서 수상 소감을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당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단 무대 위에 조명만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체 안치실의 불빛처럼 차갑고 창백한 흰색으로 바뀌어 어둠 속에 선 박태민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의 등 뒤 학교의 엠블럼이 떠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웅하하는 낮은 기계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에는 언제나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베리타스가 재생된 것이다.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거대한 스크린 위의 이미지는 날카로웠다. 첫 화면은 박태민의 친구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그의 부정행위를 자랑하고 평범한 학생들을 서민이라 비하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은 곧바로 태민의 완벽한 성적표와 그가 다니던 학원에서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나란히 보여주었다. 날짜와 내용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 파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주말 동안 과학실 복도에 CCTV가 꺼졌던 기록, 그리고 그 접속 IP가
박태민이 자주 가던 PC방으로 추적되는 과정이 지도와 함께 나타났다. 강당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선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영상의 초점은 다음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박태민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과 돈을 대가로 성적과 수상을 약속하는 이메일 내용이 화면을 뒤덮었다. 혼돈이 강당을 지배했다.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던 박태민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관중석에 앉은 부모님을 필사적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들 역시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허둥지둥 방송실로 달려가며 시스템을 끄려 했지만 모든 제어권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후였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무대 위에 박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충격,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깨달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관중석을 훑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한지훈이었다. 맨 뒷자리의 어둠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창조한 혼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한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정의는 비록 파괴적인 방식으로나마 집행되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위에 하얀색의 명조체 문장이 떠올랐다. 소란스러웠던 강당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문장을 숨죽여 읽었다. 점수는 학생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닌 진실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대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다시 켜졌다. 혼돈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들과 경비원들이 무대와 방송실을 향해 달려가는 혼란의 틈 속에서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대강당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강당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제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다. 지훈은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잿빛 하늘 아래로 섰다. 모든 것을 바꾼 한 소년이 다시 세상 속으로 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개교 기념일의 그 사건 이후 명성고등학교는 거대한 폭풍에 눈이 되었다. 학교는 며칠간 발칵 뒤집혔다.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기자들이 교문 앞에 진을 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운명은 빠르게 결정되었다. 박태민은 모든 교내 수상 기록이 박탈당하고 결국 자퇴 형식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 역시 학원 및 학교와의 부적절한 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미영 선생은 즉시 파면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아무도 성적이나 집안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베리타스 혹은 닉스라 불리는 익명의 해커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는 어떤 이에겐 정의의 사도였고 어떤 이에겐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영웅 혹은 괴물의 정체가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지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이제 학생들은 그를 경멸하는 대신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담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지우는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서준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지훈의 옆에 다가와 섰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난 널 믿었어야 했어. 상황이 아니라 내 친구를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난 끔찍한 친구였어. 서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 그 베리타스라는 사람 대체 누구일까? 서준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거짓말에 질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대답에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지훈은 그는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산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있잖아, 지훈아. 넌 내가 알던 애가 맞는 거지.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해커닉스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소년 한지훈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깨졌다가 다시 붙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 조종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닉스로서 마지막으로 해커 포럼에 접속했다. 명성고 사건은 이미 언더그라운드 세계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고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한 비밀 조직으로부터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닌 파괴와 혼돈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닉스라는 이름으로 포럼의 마지막 게시물을 남겼다. 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나의 일은 여기서 끝났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닉스로서 활동했던 모든 디지털 발자국 계정 서버 기록을 지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과거를 지워나갔다. 그는 어둠의 신 닉스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명성고 2학년 7반의 평범한 수학 시간이었다. 김미영 선생 대신 새로운 젊은 교사는 열정적으로 칠판의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풀이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한 손이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한지훈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놀랄 만큼 명료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알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천재 해커닉스가 아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왕따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아도 안전했다. 그는 그저 한지훈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문을 마친 그가 자리에 앉자 저편에 앉아있던 서준이 그를 향해 격려가 담긴 미소를 보내왔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그날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오늘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극단적인 천재와 극단적인 패배자 사이에 평범하고 진실한 중간 지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다. 소녀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도시의 심장이 희미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이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이제 막 불을 끄기 시작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차고 안에서 박지우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늙은 자동차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기름과 낡은 가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기였다. 그의 자동차는 1990년대에 단종된 다우 프린스였다. 은색이었던 차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아 빛바랜 회색이 되었고 군데군데 자잘한 흠집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길이 닿은 차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정성스럽게 닦아낸 계기판과 광택이 살아있는 크롬 장식은 이 차에 대한 주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의 젊은 시절 전부였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아버지는 늘 이 차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어루만지며 지훈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네가 정성을 쏟는 만큼 정확하게 보답하지. 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지훈은 대학을 중퇴하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이 낡은 프린스를 직접 정비하며 지금껏 달려왔다. 지훈은 부드러운 천으로 운전석 앞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닦았다. 그곳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지훈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게요.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쌓인 각종 고지서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그리고 언제 갚을지 막막한 대출금까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대리운전과 개인기사 호출을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호출은 없었다. 몇 푼 안 되는 단거리 호출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낡은 차로 손님을 태우는 것은 늘 조심스러웠다. 어떤 이들은 차가 너무 낡았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고 어떤 이들은 예약 취소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가슴에는 작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다. 이 차가 없었다면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했을 것이다. 그때였다. 띠링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새로운 예약 호출이 떴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예약 호출 VIP 개인 기사. 출발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VIP 게이트 도착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요청사항. 조용하고 안전한 운행. 도착 예정 시간까지 대기. 예상 요금 300,000원.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30만 원. 만원 평소 그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VIP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인천공항에서 평창동까지 가는 손님이라면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터였다. 그런 귀한 손님이 자신의 이 낡은 프린스를 타려고 할까 비서나 다른 직원이 실수로 예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락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만약 손님이 차를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허탈함과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책상 위의 고지서들이 그의 망설임을 재촉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어쩌면 절박한 그에게 내려온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예약이 확정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차고로 향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는
차에 대한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는 먼저 트렁크를 열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다. 손님의 짐이 놓일 공간이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워셔액을 가득 채웠다. 보닛을 열어 깨끗하게 정비된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관리된 엔진은 연식에 맞지 않게 조용하고 힘찬 소리를 냈다. 지우는 엔진 커버를 마른 걸레로 닦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는 차 안으로 돌아와 평소보다 더 비싼 방향제를 꺼내 걸었다. 은은한 숲 향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며칠 전 깨끗하게 다려놓은 셔츠와 바지는 단정해 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울 시내의 교통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하는 낮은 엔진음과 함께 늙은 프린스는 어둠을 가르며 조용히 차고를 빠져나왔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아직 한산했다. 지우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의 양옆으로 최신형 수입 세단과 번쩍이는 SUV들이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그들의 매끈한 차체와 자신의 낡은 프린스를 비교하며 그는 순간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과연 괜찮을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자동차의 가치는 외관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과 심장, 즉 엔진에 있다고. 그는 라디오를 켜는 대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 그것은 지훈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그는 이 소리를 통해 차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차와 대화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VIP 게이트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손님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차기 시작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지훈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는 예약자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다. 기사입니다. 약속된 장소인 VIP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색 대우 프린스 차량 번호 XXXX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게이트 쪽을 응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누가 자신의 손님인지 알 수 없었다. 10분, 20분이 지났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핸들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값 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오랜 비행의 피곤함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주위를 한번 훑더니 이내 지훈의 낡은 프린스에 와서 멈췄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끝났구나.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 무리한 도전이었다. 남자는 분명 돌아서서 다른 차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잠시 차를 바라보더니 예상을 깨고 비서에게 무언가 나지막이 말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훈의 차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훈이 창문을 내리자 그녀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기사님 맞으신가요? 회장님께서 탑승하시겠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가 트렁크를 여는 동안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비서의 도움 없이 직접 뒷좌석 문을 열고 채에 올라탔다. 지우는 비서가 건네는 작은 가방을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싣고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훔쳐보았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이 아닌 차 안의 어딘가를 향해 있는 듯 했다. 지우는 안전벨트를 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목적지는 평창동 맞으십니까? 준비되면 출발하겠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부드럽게 기어를 넣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늙은 프린스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용하고 매끄럽게 공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았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늙은 프린스는 마치 제 집을 찾은 듯 유려하게 속도를 높였다. 박지우는 백미러를 슬쩍 보았다. 강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차창에 비친 차의 내부를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무겁고 깊은 침묵이 차 안을 지배했다. 그 침묵은 지훈의 어깨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에어컨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긴장감 때문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지금 이 순간 차 안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렸다. 엔진의 미세한 고동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심지어 자신이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도. 그는 이 정적을 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다. 에어컨 온도는 괜찮으신지 물이라도 한 병 드릴지 물어볼까 하지만 뒷좌석의 승객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런 가벼운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 앞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신경을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것만이 그가 자신 있는 유일한 분야였다. 그는 도로의 흐름을 읽으며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그의 발은 섬세했고 기어를 변속하는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낡은 수동 변속기는 그의 손짓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확하게 반응했다. 차는 조금의 덜컹거림이나 충격도 없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뒷좌석의 강민준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깨어나 있었다. 그는 차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낡은 자동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처음 차를 보았을 때 그는 실망을 넘어 당혹감을 느꼈다. 그의 비서가 어떤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볼품없는 차라니. 당장 다른 차를 부르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먼지가 쌓이기 쉬운 타이어, 휠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젊은 기사의 눈빛에서 그는 스쳐 지나가는 자부심을 읽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과 거래를 해오면서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일단 차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는 이 차가 보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식을 감안하면 당연히 들려야 할 삐걱거리는 소음이나 덜컹거리는 진동이 거의 없었다.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는 엔진은 거칠게 울부짖는 대신 낮고 기분 좋은 허밍처럼 고른 소리를 냈다. 마치 잘 조련된 맹수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조용히 엎드려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운전석의 젊은이를 향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과 도로를 보는 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오직 차와 도로의 흐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차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강 회장의 시선이 차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가죽 시트는 갈라진 곳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었고, 플라스틱 내장재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끈적임이나 먼지 없이 정갈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대시보드 위 작은 사진 액자에 멈췄다. 젊은 부부의 사진. 사진 속 남자는 운전하고 있는 저 젊은이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다리 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도 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며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단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조율하는 것과 같았다. 방화대교를 지나 자유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차들이 거부기걸음을 하며 얽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옆 차선에서 달리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 빵 하는 경적 소리와 함께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었다. 지우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동시에 기어를 한 단 내리고 트럭이 지나간 후 생긴 아주 작은 틈을 향해 핸들을 돌렸다. 그의 발과 손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차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위험을 피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물 흐르듯 이루어졌다. 그 순간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방금 저 젊은이가 보여준 기술은 위험 회피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차의 무게중심과 구동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속 기사들을 겪어봤지만 저런 감각적인 운전은 처음이었다. 저것은 운전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기술이 아니었다. 몸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차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체득된 진짜 기술이었다.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고 도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정속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백미러로 강 회장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가 방금의 소동을 알아차리지 못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떠다녔다. 이 낡은 차, 그리고 저 젊은이. 모든 것이 기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편지를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기묘한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어느덧 차는 서울의 내부 순환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고요한 물결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보였다. 도시의 소음이 차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소음마저도 차 안의 깊은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평창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직접 관리합니까?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차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의 관찰 끝에 던지는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강 회장의 눈을 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지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질문은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박지훈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 그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다. 네, 회장님.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아버님께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이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 듯 했다.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관심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께서도 정비 일을 하셨나 보군. 네,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그는 어릴 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밑에 누워 렌치를 돌리던 아버지의 넓은 등을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기계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에게는 영웅과도 같았던 아버지였다. 이 차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지훈의 대답을 곱씹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차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그는 마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떠올린 사람처럼 다시 입을 열었다. 엔진 소리가 아주 독특해. 순정 부품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손님을 태웠지만 이 차의 엔진 소리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오래된 차의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단순한 소음과 잘 조율된 엔진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있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의 엄격한 얼굴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차 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오래전에 나도 기계 만지는 걸 꽤나 좋아했거든. 이 소리는 보통 솜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지훈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의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엔진을 조율하셨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부품을 직접 깎아서 만들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서명 같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라. 강 회장은 나지막이 그 말을 읊조렸다.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는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듯했다. 차가 평창동의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경사진 길을 오르기 위해 지훈은 부드럽게 기어를 내렸다. 엔진이 힘을 받으며 특유의 낮고 강한 소리를 냈다. 그르르릉.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동물이 내는 만족스러운 울음소리 같았다. 강 회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익숙한 멜로디를 다시 듣는 사람처럼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할 질문을 던졌다. 이 차 혹시 원래 주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질문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너무나 직설적이고 개인적이었다. 지우는 이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강한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내 낡은 차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일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이 차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이건 아주 사연이 많은 특별한 차란다 라고만 말씀하실 뿐이었다. 지우는 그것이 단순히 아버지가 이 차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아주 친한 친구분과 함께 처음으로 복원한 차라고만 들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아는 전부를 털어놓았다. 두 분이서 밤을 새워가며 이 차를 되살리셨다고. 하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친구분과는 오래전에 헤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느꼈다.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관찰자의 침묵이 아닌 깊은 회상과 그리움에 잠긴 사람의 침묵이었다. 백미러에 비친 강 회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우는 보았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깊은 슬픔까지도. 그 감정은 번개처럼 스쳤다가 이내 그의 무표정한 가면 뒤로 다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차와 아버지와 그리고 눈앞의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덧 차는 평창동의 구불구불하고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높은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진 고급 주택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역사의 무게감이 채우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여성 음성이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지우는 주소를 확인하며 속도를 늦췄다. 바로 저 앞 거대한 철문이 있는 집이 목적지였다. 그가 목적지 앞에서 차를 세우려 할 때였다. 강 회장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저 모퉁이에서 차를 잠시 세워주게. 그가 가리킨 곳은 목적지인 대저택이 아니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 평범한 길모퉁이일 뿐이었다. 지우는 의아했지만 그의 말에 따라 조용히 차를 길가에 세웠다. 엔진을 끄자 차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강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두운 길모퉁이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곳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차가 길모퉁이에 멈춰서리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박지우는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기다렸다. 뒷좌석의 강민준 회장은 미동도 없이 창밖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낡은 셔터가 내려진 작은 상점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폐업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그곳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가 왜 이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노인의 깊은 침묵 속에는 질문으로 깨뜨려서는 안 될 신성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때 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나왔다. 희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이 차에 기어 노부에 닿았다. 그것은 순정 부품이 아니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반질반질해진 어두운 색의 목재로 만들어진 기어 노부였다. 지훈의 아버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나무의 감촉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새우르르 감겼다.
순간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은 사라졌다. 그의 귓께는 35년 전 쇳소리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느 허름한 차고의 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80년대 후반의 서울,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가난한 동네의 작은 차고 안. 젊은 강민준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박진호는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낡아빠진 자동차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품 폐차 직전의 상태로 겨우 구해온 대우 프린스였다. 민준아, 정말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그냥 고철덩어리 같은데. 걱정스러운 얼굴에 진우가 말했다. 그는 이 동네 최고의 기술자였지만 눈앞의 자동차는 그의 자신감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살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젊은 민준의 눈은 야망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에 더 큰 희열을 느꼈다. 우리가 이놈을 서울에서 가장 멋진 차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원 전문 차고를 차리자. MJ&JW 모터스 어때? 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는 언제나 꿈을 꾸는 민준의 곁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젊은이는 밤낮을 잊고 차에 매달렸다. 민준은 부품을 구하기 위해 청계천과 장안평의 부품상들을 샅샅이 뒤졌고, 진우는 그의 경이로운 손재주로 썩어 문드러진 차체를 잘라내고 새 철판을 용접했다. 그들의 작은 차고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거의 복원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낡은 기어 노브를 보며 투덜거렸다. 모든 게 완벽한데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고 구석에서 오래된 느티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아버지가 아껴두시던 건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지. 그날 밤 진우는 낡은 조각칼 하나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 거친 나무 조각은 점차 손에 착 감기는 유선형의 아름다운 기어 노브로 변해갔다. 민주는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업이 거의 끝났을 때 민준이 뜨겁게 달군 철사를 가져와 말했다.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는 기어 노부의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상징을 새겨 넣었다. 자신들의 이니셜인 MJ와 제유가 서로 얽혀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우정과 꿈의 증표였다. 마침내 차가 완성되던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진우는 보닛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세심하게 엔진을 조율했다. 그는 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엔진의 숨소리를 들었고 기계와 교감하며 최적의 소리를 찾아냈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프린스의 엔진은 그르르릉 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성된 차를 타고 한밤의 서울 거리를 달렸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웃었다. 세상이 모두 그들의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가 그의 유학을 결정해버렸다. 경영을 배워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엄명이었다. 민준은 떠나기 전날 밤 진우에게 약속했다. 진우야, 꼭 돌아올게. 돌아와서 우리가 꿈꾸던 MJ&JW 모터스를 꼭 차릴 거야. 이 차는 그때까지 네가 잘 맡아줘. 우리 꿈의 증표니까.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삶은 그들의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후 진우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진우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꿈이 담긴 프린스를 팔아야만 했다. 그는 민준에게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연락은 서서히 끊겼고 시간과 거리 속에 약속은 바래져 갔다. 강민준 회장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와 꿈을 잃어버렸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야기의 전말은 몰랐지만 한 남자의 깊은 슬픔과 회한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네.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는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박진우 맞나?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섞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는 대답 대신 간신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지훈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이제 그의 시선은 낡은 상점 건물이 아닌 그 너머의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세, 집으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목적지는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역사의 장소였다. 지우는 천천히 기어를 넣었다. 그의 손끝이 아버지의 유품인 나무기어 노부에 스쳤다. 항상 익숙했던 그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차는 조용히 길모퉁이를 벗어났다. 그들의 과거는 이제 그 길모퉁이에 유령처럼 남겨진 채였다. 차가 길모퉁이를 벗어나 다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낯선 이들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전부를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막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공유된 과거의 무게가 짙게 깔린 심연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박지훈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박진우.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저토록 유명하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의 입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이 낡은 차 사연. 많은 특별한 차라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아주 친한 친구가 바로 이 강민준 회장이었을까? MJNJB 모터스라는 꿈을 함께 꾸었던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헤어졌을까? 아버지의 삶은 왜 그토록 고단하고 외로웠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35년 된 낡은 자동차는 마치 주인의 복잡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침착하게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랐다. 강민준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앞의 현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저 곧은 어깨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뒤통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친구와의 약속을 잊은 적은 없었다. 다만 성공한 후에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돌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친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그들의 꿈이 담긴 차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소문하며 친구의 흔적과 그들의 첫 작품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되돌리고 싶은 과거와는 영원히 작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기적처럼 그 과거가 제 발로 그를 찾아왔다.
친구의 아들이 친구의 숨결이 깃든 바로 그 차를 몰고서 차가 오를수록 주변의 풍경은 달라졌다. 집들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담벼락은 높아졌다. 길은 더욱 좁아졌고 길게 뻗은 소나무들이 마치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긋는 것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요하고 고립된 세계였다. 마침내 차는 거대하고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철문 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렌즈를 돌려 그들을 비추었다.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차를 세우고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있었다. 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지훈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인터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다. 나다. 열어라. 거대한 철문이 위잉 하는 소리도 없이 유령처럼 부드럽게 양쪽으로 열렸다. 문 너머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그 사이로 길게 뻗은 진입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집이라기보다는 현대 미술관처럼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유리와 석재로 이루어진 건물은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진입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그의 낡은 대우 프린스는 이 극도의 부유함 속에서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처럼 어색해 보였다. 그는 저택의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잠시 동안 차 안의 두 사람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시동 끄지 말고 저쪽으로 가보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저택의 현관이 아니었다. 본체 옆에 따로 지어진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별차의 건물이었다. 매끈한 콘크리트 벽과 거대한 차고문이 달린 그 건물은 마치 비밀스러운 보물을 보관하는 거대한 금고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기묘한 요구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는 다시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렸다. 차는 현관을 지나 미스터리한 차고 건물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그 거대한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곳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지우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박지훈의 낡은 대우 프린스는 거대한 금고처럼 보이는 차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수십 년 된 낡은 자동차의 대조는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차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특유의 낮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과거의 숨결 같았다. 강민준 회장은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위잉 하는 조용한 모터 소리와 함께 거대한 차고문이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치 극장에 막이 오르듯 문은 서서히 거대한 내부를 드러냈다. 안쪽의 조명이 하나씩 순서대로 켜졌다. 눈부신 백색 광이 공간을 가득 채우자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차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자동차 박물관의 최고급 작업실이자 쇼룸과도 같았다. 광택이 나는 하얀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공구들, 그리고 그 중앙에 자동차들이 있었다. 현대폰이 기아 브리사 각진 모양이 인상적인 구형 벤츠와 BMW E30까지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클래식 자동차 10여 대가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모두 완벽했다.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반짝이는 차체는 밝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시체와도 같았다.
몇몇 차들은 보닛이 열려 있었고 깨끗하지만 차가운 엔진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완벽한 파라다이스였다. 그때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지훈을 향해 따라오라는 듯 손짓했다. 지훈은 홀린 듯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 거대한 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광활하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깥에 세워둔 낡은 프린스의 엔진 소리가 이 완벽한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컬렉션의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내 평생의 꿈이었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와 함께 이걸 만들기로 약속했었지. MJNJW 모터스. 나는 건물을 짓고 껍데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영혼을 불어넣지는 못했어. 그의 손이 아름답지만 생명력 없는 벤츠를 가리켰다. 나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했고 최고의 공구들을 사들였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네 아버지만큼 이 차들을 숨쉬게 만들지는 못했어. 저 차,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엔진을 가졌지. 모든 부품이 새 것이야. 하지만 영혼이 없어.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이야. 그런데 밖에 있는 자네 차. 저 낡은 프린스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 자네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들을 수 있었지. 그건 진우의 영혼이야. 강 회장은 지훈을 이끌고 한쪽 벽에 있는 작업대로 향했다. 그 위에는 유리 상자 안에 고이 보관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닳고 갈라진 대우 프린스의 순정 플라스틱 기어 노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막 복원을 마친 대우 프린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민준과 지금의 지훈과 너무나도 닮은 젊은 박진우였다.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강 회장은 사진을 가리키고 이어서 바깥에 프린스를 가리켰다. 자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 사진을 찾았네. 그 후로 계속 저 차를 찾아다녔지. 하지만 상상도 못했어. 그 아들이 차를 다시 내게로 가져다 줄 줄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낡은 차를 아끼셨던 이유, 사연 많은 차라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 자신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메시지였고 언젠가 전달되기를 기다리던 유산이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3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삼촌이 조카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손길이었다. 자네 아버지가 진정한 예술가였네. 나는 그저 꿈만 꾸던 몽상가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저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그건 약속일세. 자네 아버지가 미처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아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야. 두 사람은 침묵의 차고 안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자동차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낡은 프린스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심장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던 우정과 꿈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차고 안박지호는 강민준 회장과 함께 말없이 서 있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달된 이야기의 무게에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훔쳤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강 회장은 이전의 엄격한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의 활기가 느껴졌다. 기계는 모두 여기에 있네. 공간도 여기에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이 빠져 있었어. 진우의 영혼 말일세.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영혼은 그의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더군. 강 회장은 차고 구석에 있는 거대한 강철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자동차 열쇠가 가지런히 정렬된 고리에 걸려 있었다. 각 열쇠에는 그것이 속한 자동차의 모델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감탄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위압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고의 정문 사무실, 그리고 모든 공구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들이었다. 강 회장은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제 나는 너무 늙었네. 손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그동안 엉뚱한 것만 찾아 헤맸지. 나는 돈으로 이 차들의 영혼을 사려 했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그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냥 정비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곳엔 마스터가, 예술가가 필요하네. 바로 박진우의 아들이 필요한 거야. 그는 지훈의 이름을 한결 다정하게 불렀다. 지훈아, 이건 일자리 제한이 아니네. 이건 부탁이야.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게. 우리 함께 이 차들을 다시 살려내세. 그리고 마침내 MJ&J 모터스의 문을 여는 걸세. 지훈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릴 뻔한 열쇠, 꾸러미와 자동차 컬렉션과 그리고 강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이 그의 손에 유산처럼 쥐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을 가장 명예롭게 기릴 수 있는 기회였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다. 그는 망설였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제안의 무게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강 회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자네는 그의 아들일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기술은 하다 보면 늘겠지. 열정은 이미 여기에 있어. 내 눈에는 다 보이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한 세대의 꿈과 약속, 그리고 또 다른 한 세대의 미래가 담긴 무게였다. 그는 강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굳게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 한마디에는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35년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는 차고 전체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긴 박 사장 작업실이네. 지훈은 열쇠를 쥔 채 생명 없이 서 있는 자동차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충직하게 주인을 기다리며 심장 소리를 내고 있는 자신의 낡은 프린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 회장이 아까 가리켰던 침묵에 잠긴 벤츠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차갑게 식은 차체 위를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근처 작업대를 바라보더니 그 위에 놓인 깨끗한 렌치 하나를 집어 다른 쪽 손에 쥐었다. 카메라의 마지막 앵글은 과거 자동차들과 미래 열쇠와 공구들의 한가운데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훈의 모습을 비춘다. 밖에서는 밤의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활짝 열린 차고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들마저 희망처럼 반짝였다. 자동차들에게, 지훈에게, 그리고 마침내 지켜진 하나의 약속에게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